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늘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제2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회원단체인 보디빌딩 협회의 한 직원이 협회 돈을 쓰면서 세금 계산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의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영화에 도입돼 영상 산업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오는 12월 AI 영화제를 열고 AI를 접목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AI 시대 영화 영상 도시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제2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4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4개 법안은 민주유공자예우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농업회의소법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오늘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정부는 앞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에 대해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앞당길 뿐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 대해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제2요구권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최소 6척의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대통령실은 새로운 중동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준 기자입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공식 환영식으로 모하메드 대통령을 애우했습니다. 전통 의정대와 어린이 환영단 등이 참여했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축하 비행을 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건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양 국가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게 됩니다. 중동 수출 주력 품목인 무기류와 대형 전기차 등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우리가 강점을 갖는 온라인 게임과 의료 서비스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양 정상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에 300억 달러 투자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300억 불 투자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데 만족감을 표했고, 이번에 UAE 측이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 검토에 들어가는 등 투자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와 우리 기업 간에 LNG 운반선 건조 의향서가 체결됐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최소 6척, 약 2조 600억 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새로운 중동 특수의 모멘텀이 강화됐다며 경제 외교와 민생 외교를 시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초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당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전화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군사법원의 항명죄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기록 조회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43분, 57분경 모두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했습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져 이날 통화 시간은 모두 18분 40초로 확인됐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날 오전 10시 30분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당일 저녁 경찰로부터 사건을 회수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이첩 기록 회수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이 전 장관이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고 2분 48초간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연락해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곳곳에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선 통화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사단장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고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용으로 날려보낸 풍선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섞인 비닐봉투가 매달린 형태입니다. 군 당국은 접촉하지 말고 발견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풍선이 경기도와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과 경상도, 전라도까지 전국 곳곳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합참이 수거한 물체 사진을 보면 하얀색의 대형 풍선에 비닐봉투를 매단 모습입니다. 봉투 안에는 각종 쓰레기와 거름으로 추정되는 오물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은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수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13개 시군에서는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물체가 식별됐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런 물체를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쪽으로 오물이 섞인 전단을 살포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부산시 체육회 회원단체인 보디빌딩 협회 한 직원이 세금 계산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공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체육회 관련 예산 집행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강혜슬 기자입니다. 부산시 체육회 소속 보디빌딩 협회가 사용하는 전용 훈련장입니다. 2021년 부산시 체육회는 훈련장 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협회에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훈련장 지원비 정산보고서입니다. 기구 수리비로 400만 원가량을 사용했고 보안 설비 설치에 2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돈을 썼다는데 실제 이행된 게 확인되지 않자 내부에서 이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증빙 자료라곤 지원비 견적서나 세금 계산서뿐.
업체에 비용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은 없었습니다. 실제 계산서가 발급됐는지 세무소에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21년에 따로 발급된 거 없는 걸로. 특히 돈의 일부가 협회 직원의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로부터 들어갔단 말입니다. 돈이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사무본 사람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죠. 지난해 8월 뒤늦게 특정 감사를 실시한 부산시 체육회는 협회 직원이 지원비 590만 원가량을 협회나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으며 이는 공금 횡령, 공금 유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직원은 세금 계산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체육회 측에 회계 실수가 있었지만 횡령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취재진의 연락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감사를 통해 협회 직원의 공금 횡령과 유용 또 사문서 위조를 확인하고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예산 집행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최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 체육회 보디빌딩 협회는 직원의 사문서 위조와 횡령 의혹 제기 1년이 지나서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감봉 3개월. 해당 국장이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감은 강하나 회계 처리는 미숙하다며 공금 횡령은 해당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지어 감봉 3개월 이행도 1년 가까이 미뤘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통장 잔고하고 다 확인하니까는 감봉 3개월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 특히 부산시 체육회는 이 일이 불거진 2021년 말 훈련장 지원비에 대한 회계 검사를 하고도 이상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고선 2년 뒤 특정감사에서 공금 횡령과 유용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또 부산시 체육회는 이런 결론을 내고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해당 직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현재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체육회 규정상 소속 직원이 재판에 넘겨지기만 해도 직위를 해제해야 합니다. 배원 종목 단체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징계 시스템은 보디빌딩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되게끔. 보디빌딩 협회 내부 관계자들은 부산시 체육회와 보디빌딩 협회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희지입니다. 자, 이 문제 취재한 강혜슬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부산시 체육회면 부산시 산하 최대 체육 관련 단체, 부산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인데 이 문제가 어떻게 처음에 제기가 된 겁니까? 네, 훈련장 지원비 사용을 두고 공금 유용 횡령 의혹이 제기된 건 보디빌딩 협회 내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훈련장 지원비라며 1,200만 원가량을 보디빌딩 협회에 지원했는데요. 예. 협회 한 직원은 이 돈을 기구 수리비나 CCTV 설치 등에 사용했다고 협회에 보고를 해왔고요. 그런데 협회 이사진 중 한 명이 이 지출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예. 기구 수리업자가 다녀간 적은 있지만 별도로 수리한 적이 없었고 CCTV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협회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네. 지출 내용이 이상하다고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사진은 이런 제보를 듣고 기구 수리 업체나 CCTV 업체 등에 직접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수리한 내용이 없다거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래서 공금이 유용됐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의 공금 유용 의혹에도 이게 협회 측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훈련장 보조금 지출이 이상하다고 느낀 이사진이 수차례 보디빌딩 협회 측에 좀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네.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직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이사진이요? 네, 예. 맞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에 지출 내용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정산 보고서를 받았는데 보고서에 실제 계좌 이체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상함을 포착해 추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지만 체육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네. 결국 의혹을 품은 이사진은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소송까지 제기해서 관련 정보들을 모두 입수했습니다. 네네. 이 정보를 통해 일일이 대조해보니 세금 계산서가 위조된 데다 일부 돈들이 국장 개인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내부 이사진의 뭐 횡령이라든지 사무소 위조 이걸 다 밝혀냈다는 건데 부산시 체육회가 왜 제대로 확인을 못한 건지도 의문이고요. 이게 사실은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이걸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이 저희 취재에서도 확인됐는데요. 네. 체육회가 협회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년 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사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네. 이 검사를 했을 때 왜 계좌이체 내역이 없었는지 이 사실만 확인했어도 공급 유형 정황이 드러났을 텐데요. 예. 체육회 측은 담당자 한 명이 여러 협회의 보조금 사용 내용을 검사하다 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보디빌딩 협회 내부 이사진이 만약에 나서지 않았다면 완전히 묻힐 뻔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협회 이사진들은 체육회가 관리 감독에 손이 와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강하게 부산시 체육회 비판하고 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스포츠 종목별로 그 협회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럼 오히려 더 철저하게 봐야 할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사진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체육회는 일이 불거지고 2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후속 조치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공급 유형과 횡령으로 보인다. 또 사문서 위조 사실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놓고도 경찰 수사 의뢰 같은 내부 규정조차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또 협회의 감봉 조치가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권고만 하고 이 경위를 조사하거나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환수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그 대상이 해당 직원인지 협회인지도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인데요. 또 왜 벌금형까지 받았는데 직위 회제를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체육회 측은 약식 명령이라 기소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공적인 목적의 단체라면 무엇보다 투명한 회계가 생명일 텐데 참 이런 부분에서 아쉽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예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산 콩 340톤을 들여와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외국산 콩의 경우 소비자가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콩나물 등으로 가공할 경우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창고 곳곳에 노란 포대와 하얀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두부 제조용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콩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된 일당은 2022년부터 10달 동안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범행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관리 총체, 포대관리 작업, 장부 관리, 배송 판매 등 분업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시중에서 1kg당 6,000원에서 7,000원대에 거래되는 국내산 콩보다 훨씬 저렴한 4,000원대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하얀색 포대에 담긴 중국산 콩은 노란색 포대에 옮겨지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콩나물 제조 공장과 두부 제조 공장에 팔렸습니다. 이들은 중국산 콩 340톤, 13억 원어치를 경남과 경기도 업체 10곳에 팔아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은 수입업자와 중개업자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가공된 콩나물과 두부는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에 팔렸습니다. 외국산 콩은 눈으로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은 데다 콩나물이나 두부로 가공되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또 단속을 피하려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원산지 증명서도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먹고 소비가 되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소매로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없어서 경남 농관원은 7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수입업자와 중매인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부산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해외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험을 쌓고 돌아와 부산의 미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보도에 장성희 기자입니다. IT와 전기 전자 분야에서 호텔 관광까지 30여 개의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이 부산 인재 발굴에 나섰습니다. 이런 쪽에 문화가 있구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때부터 살짝 일본어나 일본 문화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79명을 모집하는데 지역 청년 694명이 지원해 4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コミュニケーション力が高くてとても明るく受け答えができるというところがIT 企業の中でもとても活躍する人物像に一致するというところで 지난 4년간 해외에 취업한 부산 지역 대학생 수는 1,272명,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대학 가운데 해외 취업자 수 1위에서 4위까지 부산 지역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1년 인턴하면서 되게 글로벌적인 기업에서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었고 영어 능력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것들이 디딤돌이 돼서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부산으로 돌아와 능력을 발휘하는 청년들은 지역의 큰 자산입니다. 글로벌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언어라든지 어떤 해외에서의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은 국내에 들어와서도 어떤 기업에서도 원할 거고. 해외 취업 뒤 부산에서 재취업한 청년 현황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청년들의 해외 취업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단순 해외 일자리 연결을 넘어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AI 기술은 이제 영화 또 영상 산업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의 전황이 AI 영화제를 열고 또 AI를 접목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영화 중심 도시로의 전환에 나섭니다. 보도에 최지영 기자입니다. 이제 너희는 저승으로 갈 때가 되었다. 갈 때 가더라도 식사는 잡수고 가. 영화 속 인물의 이 목소리, 실제 배우가 아닌 AI가 만든 음성입니다. 등장 인물부터 서양 축제 헬로윈의 한국적 이미지를 덧입힌 장면까지 모두 생성형 AI가 만들었습니다. 3분짜리 이 영화를 만드는데 AI가 쓴 시간은 단 닷새. 실사 촬영이나 그래픽 보정 없이 만든 이 영화는 지난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회 AI 국제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AI 영화라는 장르로서 뭔가 새로운 또 장르의 탄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풀 AI로 작업을 한번 이제 해보는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나 테스트였고요. AI는 영화 기획에서 시나리오 개발, 촬영과 후반 처리, 배급, 마케팅 등 영화 산업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의 전당은 올해 12월 AI 영화제를 여는 등 디지털 촬영 중심 도시 부산으로의 전환을 준비합니다. AI로 영화 제작이 된다면 우리 부산은 영화 촬영 중심 도시에서 AI로 생산한 오리지널 IP, 그러니까 생산 중심 도시로 갈 것이다. 영화의 전당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생성형 AI를 접목한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더불어 인간의 창의적인 작업 가치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문화 부문의 일자리 등 AI 도입이 불러올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우리나라 녹차 지배지인 하동군이 고품질 가루녹차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재배 기술까지 더해져 생산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왕 기자입니다. 축구장 10개 규모의 녹차밭입니다. 초록 물결의 차밭 곳곳에 검은색 차광막을 덮어놨습니다. 새벽 이슬이 거치기 전 차광막을 걷어내고 녹차잎을 수확합니다. 수확 직전 햇빛을 차단해 녹차잎의 엽록소를 크게 증가시키는 이른바 해가림 농법입니다. 이처럼 20일 동안 차광막을 씌운 녹차는 녹색이 더 진해지고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최대 3배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차광막을 씌우고 걷어내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가루녹차 구매자의 요구에 맞는 짙은 색과 맛을 맞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산한 녹차는 고품질 가루녹차용으로 1kg당 4,800원에 팔립니다. 일반 녹차보다 4배가량 비쌉니다. 일반 재배보다 소득이 한 4배 정도에 증가하기 때문에 그냥 인건비가 좀 더 들더라도 차광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림 농법 참여 농가는 지난해 31곳에서 올해 54곳으로 늘었습니다. 생산량도 지난해 40톤에서 올해 80톤을 초과해 미국 스타벅스는 물론 추가 판로 확보도 가능해졌습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최신 농법 보급과 자체 생산 기반을 확충해 가루녹차 생산량을 크게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조금 더 대단위화하고 기계화를 좀 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출 단지나 수출 기지화를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세계 가루녹차 시장 규모는 2030년 25조 원으로 연평균 9%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하동의 생산량 증대가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가루녹차 경쟁국보다 앞서 나갈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부산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 인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삶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는데요.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구신효 센터장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예,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0일 개소했습니다. 먼저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예, 부산 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부산에서 그 사업장에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 그리고 이제는 그 법적인 문제 등등 해서 우리 그 센터가 통역도 해주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근로를 하면서 한국어를 좀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한국어 교육을 시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갈등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이제는 부산에서 거주를 하는 동안에 국내 문화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그 우리 그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곳이며 그리고 또 회사에서 사용자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수 있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상담을 통해서 저희 이제는 또 센터에 이 외국인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근로자의 그 법적인 그 통역도 해주는 그런 센터로서 그렇군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또 잘 부산에 적응을 해서 일할 수 있게끔 돕는 곳인데 만약에 이제 부당 노동 행위가 있다.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담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는 그분들이 노동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이제는 그 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저희가 해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뭐 규정이라든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년하게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제 언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고 하니까 지금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국적은 또 어떻고요? 지금 그 2024년 4월 현재에 그 부산 지역의 고용 허가제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약 한 8,000명이 8,000명. 그 중에서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약 한 1,500명. 그리고 이제는 그 베트남이 약 한 1,400명.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가 약 한 800명, 850명 정도 해서 그리고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등 해서 와가지고 지금 국적도 참 다양하고 인도네시아.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이제 그 고용 허가제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이제 16개국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6개국의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이제는 내년에는 더 이제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더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1개국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럼 17개국. 예, 17개국. 그러면 그 17개국의 근로자들이 이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통역이나 번역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겠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정부의 그 예산이 그 좀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에 이제는 저희가 이제 16개국, 17개국에서 들어와서 근로를 하고 있지만은 16개국의 국어를 다 그 우리가 이제는 그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상담은 지금 현재로 약 한 그 전국의 센터별로 3명에서 한 4명 정도로 구성이 돼가 있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각 대학에서 그 우리가 이제는 그 유학원 받고 유학원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성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그 일일 통역관으로 이제는 그 위촉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한국에 일하는 그 직군들을 보면 아무래도 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들이 많을 텐데 주로 어느 업종에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약 한 87%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우리 이제 건설 현장에 건설 현장 아무래도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는 부산은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업 쪽에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을 토로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제는 그 언어가 조금 이제는 그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그런 역할들이 우리 센터가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군요. 좀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만약에 이제 어려움에 처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또는 이 부산 정착을 위해서도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뭐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지는지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는 그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 부분이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그런 조건들을 좀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 기초단체에서 또 뭐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원룸을 이제는 공공 원룸을 그 조성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현재로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시하는 기초단체는 없는데 기업에서 이제는 그런 그 우리가 MOU를 해서 들어올 때에 그걸 이제는 그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기 체류로 더 하고 싶을 때는 비자 지원이 또 돼야 되잖아요. 전환이. 이 부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그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대다수가 우리 해외 동포 근로자인 그 H2, 그거는 이제 해외 동포 근로자입니다. 그다음에 E 라인이라고 국제 협약을 통해서 E 라인이죠. E 라인 국제 협약을 통해서 들어온 아까 전에 말씀드린 16개국에서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주로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는 주로 이제 특수한 자격 전문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별도로 이제는 그렇군요. 불법 체류자 분들도요. 산업재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센터에서는 그 상담의 주 대상은
H2 우리 그 해외 동포 근로자, 그다음에 이제는 그 MOU로 들어온 16개국의 근로자를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법 체류자는 저희가 이제는 그 상담을 주조로 해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분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들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그 절차를 좀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는 그 한국에 들어와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이 근로자 지원센터가 뭐 예산 삭감됐다가 다시 이제 늘면서 또 생겨난 곳들이 있는데 지금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여태까지 계속 전국에서 그 9개 센터가 운영을 해 오다가 갑작스레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해가지고 그렇죠. 2023년 12월 말으로 일시 문을 닫았다가 3월 달부터 이제는 우리 국가에서 예산이 18억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는 전국 공모를 해서 이제는 거기에서 7개는 기존 했던 부분이었고 이제는 우리 부산 지역 센터는 이번에 이제는 공모 사업에 들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국노총 부산 지역본부 예수 의장님께서 그동안에 이제는 이 센터를 가지고 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력 끝에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 저희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센터가 문을 열었으니까 많이들 이용할 수 있게 좀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구신효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5월 하순으로 접어드니 계절의 시계도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외선 차단 크림을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부산을 포함한 전국이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부산은 17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오후 들어서 전국 많은 지역에선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또 새벽부터 내륙을 중심으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과 양산이 1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28도, 김해가 27도, 창원이 26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펼쳐지겠고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해안가에선 갑작스러운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 임기 4년 내내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법안 처리율이 36.6% 역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속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 등 부산 지역 현안을 담은 법안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지만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의 힘겨루기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지역 현안도 미룬 채 싸움판이 된 국회는 21대 국회가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